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단넷 개발자를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저는 단넷 데브의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살펴볼 내용은 이번에 단넷 5 출시와 함께 같이 공개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타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기능들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조금 더 쉽고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단넷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왔었던 분들께는 특히 윈도우 기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개발하는 컴퓨터 상에서 곧바로 디버거를 붙여서 띄우는 형태로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고 프로세스 형태로 서버를 띄울 수 있어서 띄우는 과정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고 또 개발 도중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고 디버거를 써서 메모리 상태를 조회하거나 세부적인 내용 혹은 콜스택 추적 등의 다양한 부가 기능들을 써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환경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띄우는 것도 그냥 띄울 수가 없고 반드시 컨테이너 이미지로 빌드를 해서 띄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드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더 들게 되고 또한 컨테이너 안의 환경은 개발 환경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안에 격리된 운영체제가 들어있기도 하고 또 운영체제 역시 윈도우 기반이 아니라 리눅스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고 그 때문에 윈도우 개발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를 배워야 한다는 그런 러닝 커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디버거를 별도로 붙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로그에 의존해서 개발해야 한다라는 단점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컨테이너에는 단일 원칙이라고 하는 것, 단일 역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나 안에 여러 개의 서버가 동시에 실행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컨테이너 하나당 하나의 서버를 띄워야 하고 또 컨테이너 자체는 일종의 격리된 가상 컴퓨터의 역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IP를 가진 컴퓨터들이 서로 통신을 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구조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새로운 접근법이나 설정, 그리고 자동 배포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컨테이너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하는 것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또 분명한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윈도우를 사용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알고 배워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설령 윈도우 OS를 사용하는 윈도우 컨테이너를 쓴다고 할지라도 전통적인 윈도우 서버와는 사실상 관련성이 크게 떨어지는 새로운 운영체제라고 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윈도우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GUI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큰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컨테이너 기반의 개발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게 새로 개편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결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젝트 타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툴을 새롭게 내놓게 됐는데요. 이 타이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좀 더 빠르게 빌드하고 디버그하고 배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넷 애플리케이션을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개발을 했었다면 이렇게 나누어진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서비스로 정의를 하고 이 서비스와 서비스 사이의 통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기능을 API 형태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도커 파일을 추가로 작성하지 않아도 손쉽게 컨테이너로 변환을 하고 또 레디스나 SQL 서버 등 다른 서버 컴포넌트들을 컨테이너로 포장을 해서 의존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모든 것을 묶어서 배포하고 디버그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쿠버네티스나 다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타이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체적인 대시보드 서버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대시보드 서버에서 매트릭과 로그, 디버그 등을 위한 로컬 정보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을 묶어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로 빌드하고 레지스트리로 이미지를 제출하고 쿠버네티스를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배포까지
자동으로 진행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대시보드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단넷 코어 애플리케이션과 도커 컨테이너 등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한 번에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로컬 개발 환경에서라면 컨테이너를 쓰지 않더라도 단넷 코어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라면 한 번에 실행하고 디버깅하고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시작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지정해서 시작하는 형태로 개발을 했다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도움이 없더라도 타일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여러 단넷 코어 애플리케이션들을 시작을 하고 로그를 수집하는 등의 작업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쉽게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도커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단넷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커 부트스트랩 스크립트 등을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고 여기에 맞춰서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레지스트리로 자동으로 제출하는 등의 보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분산 애플리케이션 추적이나 로그 수집도 익스텐션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요. 일라스틱 서치를 익스텐션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ASP.NET 코어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그 아웃풋 로그들을 이제 중앙에 있는 일라스틱 서치 콘솔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잘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분산 추적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ASP.NET 코어의 분산 추적 기능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가령 프론트엔드에서 발생한 요청이 백엔드에 어떻게 전달이 되고 다시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까지를 하나의 트랜잭션 아이디로 생성을 하고 이것을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전파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수집된 로그를 바탕으로 집킨 같은 분산 추적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써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요청이 어떻게 흘러서 나가게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단넷 코어 3.1이나 단넷 5를 설치한 후에 타일을 단넷 툴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한 도구를 사용해서 솔루션 파일이나 특정 프로젝트를 지정해서 타일로 서비스 구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프론트엔드 서비스와 백엔드 서비스를 단넷으로 만들어서 타일로 구동하는 과정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을 이용해서 프론트엔드 웹 서비스와 백엔드 웹 서비스 그리고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한데 묶어서 띄워보는 것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우선 디렉터리를 하나 만들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백엔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테스트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따로따로 실행할 수도 있는데요. 타일런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를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빌드를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예, 프로세스 형태로 지금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로 실행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타일을 보면은 현재 프로세스가 떠 있고
8000번 포트로 수신 대기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의 경우에는 지금 포트 번호를 자동으로 할당을 해서 ASP.NET에서 리스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8000번으로 접속을 해보면 대시보드가 지금 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현재 어떤 설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매트릭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력된 로그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잘 뜨는지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5209번 포트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솔루션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실행을 해볼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솔루션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하고, 디렉터리에 솔루션 파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NET SLN add 명령만 실행을 하면 쉽게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타일런 명령만 실행을 하면 솔루션 파일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을 모두 읽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3개 프로젝트가 지금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콘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수신 대기를 하고 계속해서 실행되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리트라이 카운트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론트엔드 백엔드 프로젝트는 그대로 계속해서 재시작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백엔드 프로젝트 서버가 지금 그 기본 경로에 연결된 API가 없기 때문에 404 응답을 반환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프론트엔드도 아까 전과 동일하게 서버가 잘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타일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방법을 살펴보셨는데요. 이처럼 타일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가지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NET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인데요. 별도의 옵션 지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로컬 프로세스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정해진 포트 구간에서 점유 상태가 아닌 포트 번호들을 검색을 하고 자동으로 해당 포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포트 번호를 각 애플리케이션에 지정을 할 때에는 ASP.NET Core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일 스스로 로컬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 하나의 레플리카를 여러 개를 띄우도록 구성을 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대표 포트 하나를 타이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타이로 들어오는 요청을 대표 포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요청을 내부 애플리케이션으로 로드 밸런싱 하도록 하는 그런 수신기가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추후에 이 로드 밸런서 부분은 yet another 리버스 프록시 서버라고 하죠. 야프 서버로 아마 구현이 대체될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타입 프로젝트로 이제 서버를 실행한 다음에 윈도우의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로 그 실행 내용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여러 대의 레플리카를 설정한 경우에 이제 그림처럼 그 여러 프로세스가 차일드 프로세스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이런 그 ASP.NET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일반 애플리케이션도 같은 방법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이가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잘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락에서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될 서비스 타입이 바로 컨테이너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사용 중인 도커 엔진이 있으면 여기에 자동으로 접속을 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고 띄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타이가 관리하는 모든 컨테이너는 동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도커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름으로 그 원격 호스트에 접속을 할 때 이 도커 네트워크 상에 있는 IP 주소들을 이제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를 서로 간에 서비스 간에 찾기가 서비스 디스커버를 구현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요. 또한 컨테이너 내부의 포트 번호를 별도로 지정을 하면 호스트의 다른 로컬 포트와 겹치지 않게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호스트에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는 포트는 또 따로 지정을 해서 자동으로 설정하는 동작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테이너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로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도커 CLI를 통해서 이제 인터랙티브 모드로 정확하게는 이제 도커 그 데몬으로 로그를 이제 컨테이너를 띄우고 이제 그 컨테이너에서 나오는 로그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표준 출력을 이제 수집을 해서 출력하도록 타입 대시보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로그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로컬 실행 파일이 있어서 이 로컬 실행 파일은 이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자동 설정이라던가 로그 수집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지 여부랑은 상관없이 이제 자동으로 실행시켜주고 또한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은 타이 엔진이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프로세스를 재실행하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이제 이때 로컬 실행 파일은 주로 디버거나 테스트 프로그램 등을 연결할 때 사용을 하면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의 예제에 이어서 실제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타이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발을 조금 더 진행을 시켜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만들었던 프론트엔드, 백엔드 프로젝트에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제 프론트엔드가 백엔드와 통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타이 컨피규레이션을 읽을 수 있도록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공식 예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용을 해서 조금 편집을 해볼 예정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에 모델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기상 정보를 임의로 생성하는 API를 호출해 볼 텐데요. 웨더 포어캐스트를 추가하고 이어서 HTTP API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종속성을 하나 추가를 해야 하는데요. 타이 익스텐션 컨피규레이션 뉴겟 패키지를 추가를 해서 타이가 만들어내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관련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ASP.NET 컨피규레이션 엔진과 통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직은 정식으로 나온 패키지가 아니어서요. 프리릴리즈라는 스위치를 붙여줘야만 정상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프론트엔드의 뉴겟 패키지 레퍼런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이 웨더 클라이언트를 레이저 페이지의 종속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CS 파일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컨피규어 서비스에서 이 코드를 붙여넣고 설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뷰 페이지에 가서 이 포어캐스트 모델을 받아와서 설정하는 로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웨더 포캐스트 모델의 리스트를 받아오도록 onGet 메서드를 조금 수정을 할 텐데요. 이와 같이 비동기로 그 getWeatherAsync 함수를 불러서 데이터까지 받아오는 동작을 추가를 하고, 여기서 웨더 클라이언트에 대한 종속성을 스타트업에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파라미터로 잘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뷰 페이지의 내용을 조금 고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타일런 명령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시보드를 통해서 접속해 보겠습니다. 백엔드와 잘 통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에 코드 예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이제 ASP.NET Core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설정 프레임워크와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제 컨테이너마다 IP 주소가 할당이 되고, 또는 로컬에서 동적으로 포트 번호를 할당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레플리카를 사용하게 될 때요. 이때 서비스 간에 항상 연결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바로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각 프로세스나 컨테이너 실행할 때 이제 환경 변수에 각 서비스의 프로토콜이나 IP 주소, 포트 번호를 주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쿠버네티스로 옮겨졌을 때에는 시크릿 오브젝트로 등록하고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크릿을 배포하거나 첫 배포 시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크릿을 초기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로 지금 떠 있는 서버를 이제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환경 변수들이 자동으로 기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각각 이제 백엔드,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있으면 이 프로세스마다 그 계속해서 이제 중복되는 정보들, 예를 들어서 백엔드의 경우에는 이제 백엔드 자체에 대한 이제 정보도 들어가고, 또 프론트엔드 자체에 대한 정보도 들어갑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IP 주소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서비스에 대한 IP 주소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름에 일정한 규칙이 들어 있어서 이 규칙을 맞추어서 환경 변수를 조회를 하게 되면 손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름 규칙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바인딩 이름과 프로토콜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인딩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쓰는 것이냐면, 이제 환경 변수상에서 이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가령 이제 서비스 하나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포트를 노출한다고 했을 때 포트 번호로서 바인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별칭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포트 하나만 노출하는 경우에는 이름을 별도로 지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시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바인딩 이름을 지정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러 개의 포트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각각이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별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경 변수 이름상으로 이제 서비스 이름과 그 다음에 별칭 이름,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따로 지정하는 이유는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의 값을 이제 URL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완성된 어떤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 웹 주소 같은 것을 이제 URL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TCP 주소라던가 아니면 다른 RabbitMQ나 기타 서비스를 위한 URL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엔드포인트를 표현할 때 URL로 한 번에 간편하게 표현을 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기능들을 이제 잘 구현을 해 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경 변수가 대입이 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서비스 이름 다음에 이제 백엔드
이제 백엔드 서비스죠. 백엔드 서비스고,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 호스트, 포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는지 이제 내역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NET config API로 불러오게 되면은 이제 환경 변수의 이름을 토대로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토콜, 호스트, 포트의 이제 키값을 이제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NET 코어의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컨피규레이션 API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get service URI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부르면 이제 여기서 해당되는 서비스의 엔드포인트 정보 혹은 다른 서비스에 연결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백엔드 API를 쉽게 이제 주소를 얻어와서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만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로컬 환경일 때,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일 때,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일 때 모두 대응이 되도록 구현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드에서 설정을 하드 코딩하거나 따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서비스를 디스커버리하기 위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NoSQL DB 같은 데이터 저장소에 연결하기 위한 이제 연결 문자열을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결 문자열들은 커넥션 스트링즈라고 하는 환경 변수 접두사를 가지게 되어 있고, 이 접두사 뒤에 별칭을 붙여서 쉽게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문자를 만들면 나중에 컨피그레이션에 get connection string 함수를 써서 쉽게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은 이제 기존의 ADO.NET이나 아니면 다른 NoSQL 클라이언트의 연결 문자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하는 것 말고 또 쿠버네티스나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인그레스인데요. 이 인그레스는 클러스터 외부에서 수신하는 요청을 클러스터 내부의 팟으로 보내고, 그 계산 결과, 응답 결과를 다시 수신해서 내보내는 일을 담당을 합니다. 일종의 프록시 서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기능을 더 덧붙여서 특정한 호스트 헤더로부터 오는 요청만을 선택적으로 투과해서 보내는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경로와 연결을 해서 이제 경로 앞에 이제 어떤 경로 문자열이 더 붙는지에 따라서 어디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그레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필요 없이 타이에서도 인그레스로 이제 오브젝트를 등록을 하게 되면, 로컬 환경에서는 이제 컨테이너를 대신해서 타이가 스스로 이 인그레스에 대한 내장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사용 내역을 조회를 해봤을 때 8000번이 대시보드 웹서버이고, 그리고 14000번대가 타이가 관리하는 여러 ASP.NET 코어 서비스들의 그 프록시 역할을 하는 그런 수신기들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080이라고 지금 등록을 해놓은 부분이 바로 인그레스 HTTP 프록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그레스로 호스트 헤더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그레스를 사용하는 예제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편의를 위해서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준비된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인그레스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쿠버네티스처럼 별도의 인그레스 리소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는 다르게 인그레스부터는 비주얼 스튜디오 솔루션만으로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고, 이렇게 별도의 매니페스트 파일을 생성을 한 다음에 개발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두 개를 이제 샘플에 있는 걸 사용을 하고요. 각각 두 개씩 레플리카를 만들고, 그리고 이 레플리카를 이용을 해서 로드 밸런싱이 되는 그런 엔드포인트 수신기가 이제 인그레스와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인그레스의 경우에는 8080 포트로 수신하도록 지금 잡아놓은 상태고, 그리고 바인딩 규칙으로 이와 같이 호스트 주소와 관계없이 /a로 시작할 경우, /b로 시작할 경우 각각 서비스 앱 A와 앱 B로 가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헤더 이름에 따라서도 관리도록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 있는 호스트 헤더 이름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호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example.com, b.example.com을 별도로 엔트리를 추가해 두었고요. 타일런 명령을 실행을 해보서 보면은 대시보드에 상세한 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앱 A와 앱 B가 지금 실행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그레스를 지금 별도의 서비스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그레스의 경우에는 기본 경로로 뭔가 도착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따로 지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404 오류가 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인딩 규칙에 설정해 놓은 대로 경로 뒤에 A가 붙으면 앱 A로 가고 B는 앱 B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example.com에 8080으로 설정하면은 경로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인그레스 설정을 유연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다양한 방면과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동적으로 라우팅 설정을 이제 타이 대시보드 정확하게는 타이 런타임 안에서 충분히 시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과 비슷한 설정이나 구성을 미리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인그레스를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호스트 헤더를 필터링해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으로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수집하고 분산 추적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라스틱서치나 SEQ 같은 애플리케이션 오픈소스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로그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킨을 이용을 해서 그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로 흘러가는 그 과정에 있는 그 API 요청을, 그 API 그 트랜잭션을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등등 세부적인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확장 기능이 타이의 기본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개발 환경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프로덕션까지 배포해 보지 않더라도 어떻게 그 기술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랑은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잘 정리된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수집하고 분산 추적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수집하고 분산 추적 기능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추적 기능과 애플리케이션 로그 수집 모두 익스텐션 형태로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러스틱서치 ELK 스택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SEQ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쉽게도 일러스틱서치의 경우에는 그 필요로 하는 메모리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설정은 이렇게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지만 실제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띄우기까지 또 컨테이너 이미지 자체도 그 굉장히 그 스택이 길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체제이자 좀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SEQ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SEQ를 설정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익스텐션으로 SEQ를 지정하고 로그 파일은 현재 솔루션 디렉터리 아래에 달 로그스 폴더를 로그 수집 경로로 지정을 해 두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설정을 해두면 타일런 명령을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컨테이너를 띄우고 모든 로그가 인입이 되게 됩니다. 네, 대시보드에 지금 서비스가 잘 구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구동이 되고 있고 SEQ 그 대시보드도 접근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로그가 나오지 않고요. 프론트엔드로 접속을 해서 몇 번 동작을 실행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수집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어떤 인스턴스가 어떤 동작을 수행을 했는지 상세 로그가 이렇게 그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잘 나타난다는 것이 있고요. 몇 가지 내용을 좀 시험 삼아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상세하게 검색 결과를 지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중에 이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로그만을 이렇게 추려서 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대시보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에러가 최근 얼마 사이에 몇 번 발생했는지 등등 이제 상세한 대시보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체로 완결성에 있는 시스템이어서요. API 키나 각종 진단, 데이터 유지 관리, 워크스페이스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능들을 자유롭게 탐색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이 서비스와 대시보드를 잠깐 닫고 집킨을 새로 추가해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추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연관 관계를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일련의 작업들을 하나의 동작으로 보고 한 트랜잭션으로 이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를 좀 더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진단 기법입니다. 특히 이 기술은 이제 일종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상태고 이 표준에 맞추어서 오픈 트레이싱이나 혹은 기타 여러 표준 기술들과 호환이 되는 프레임워크나 혹은 관리 도구와 연동을 함으로써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집킨을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론트엔드가 가장 시작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곳의 설정을 조금 바꿔주어야 하는데요. 잠시 프론트엔드 코드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의 애플리케이션 시작점에서 액티비티 ID 포맷을 w/ 표준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킨의 익스텐션을 사용하도록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단순히 집킨을 추가해 주는 것만으로 기능이 구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로그 생성이나 기타 연결 부분에 있어서 익스텐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보강이 되고 프론트엔드에서 발생해서 백엔드로 전달이 되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자동으로 관련 헤더들이 모두 전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원하는 정보들을 한꺼번에 취합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구현이 됩니다.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코드에서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었네요. 아무래도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빠뜨린 것 같습니다. 다시 다이애그노스틱스 네임스페이스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류가 발생한 내용을 보니까 익스텐션의 경우에는 아직 개발 중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앞서 시작했었던 컨테이너가 있을 경우에 이걸 자동으로 내려주는 부분이 구현이 된 것 같지 않네요. 수동으로 잠시 제거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정상적으로 구동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SEQ의 경우 정상적으로 대시보드가 보이고요. 기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사이트를 잠시 들어갔다가 나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된 내용이 보이고요. 여기서 몇 가지 항목을 잠시 조회해 보겠습니다. 조회를 원하는 서비스를 하나 선택을 하고 쿼리를 실행을 한 후에 쇼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루트 경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웨더 포어캐스트 프론트엔드 페이지를 부르고 백엔드를 실행을 한 결과가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어느 기간 동안 실행이 되었는지 이렇게 구간으로 이제 범위로 이제 스팬 형태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데이터가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 모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사이에 같은 트랜잭션 아이디를 전파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는 예, 그런 기능이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펜던시의 경우에는 이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밖에 현재는 서비스가 없지만 만약에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컴포넌트들을 개발해서 붙이게 될 경우에 상호 간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도 시각적으로 이렇게 디펜던시 그래프를 그려주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모두 잘 활용하시면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단넷에서도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로컬 개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쿠버네티스로 요즘은 대부분의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툴들이 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어떤 형태로 클러스터를 띄웠던 간에 손쉽게 이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하기 전에는 클러스터와 연결된 이미지 레지스트리 상에 먼저 이미지를 빌드해서 배포를 하게 되고요. 그 후에 배포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팟과 서비스를 이제 쿠버네티스 야멜 파일을 이용해서 주문서를 만들고 이것을 실행하는 형태로 배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쿠버네티스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를 튜닝하거나 다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야멜 파일을 한번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스캐폴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용한데 이때 타이 제너레이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 로컬 도커 엔진의 이미지를 빌드하고 캐시를 한 후에 쿠버네티스 야멜 파일 생성까지를 대행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타이 디플로이 명령을 사용하면 이 모든 과정으로 만들어진 산출물을 통해서 실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하는 과정까지를 제공을 합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 쿠버네티스의 애플리케이션을 타일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로컬 도커 데스크탑에서 쿠버네티스를 띄워서 거기서
타이로 디플로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타이가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한 것은 아니어서요. 이렇게 그 로컬 디플로이를 하거나 혹은 애저 AKS나 다른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로 디플로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프로덕션에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바로 만들어주지는 않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로컬에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도커 데스크탑 최신 버전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요. 쿠버네티스에 Enable 쿠버네티스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이렇게 kubectl get nodes로 했을 때 바로 노드 목록에 도커 데스크탑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컨텍스트도 도커 데스크탑으로 잘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추가했었던 익스텐션 두 개는 잠깐 제거하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한 가지 준비를 먼저 해야 하는데요. 쿠버네티스에 이제 이미지를 배포할 때 이제 레지스트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는 그 로컬에 배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 레지스트리를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커 공식 가이드에서 안내하는 대로 로컬 레지스트리를 컨테이너로 띄워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지스트리가 시작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디플로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디플로이를 하실 때에는 미리 시크릿 등의 정보가 배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맨 처음엔 수동으로 입력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 디플로이 -i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카로스트에 5000번으로 레지스트리를 띄웠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미지가 이제 빌드가 돼서 출시되는 것까지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디플로이가 모두 끝났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kubectl get path 하면은 지금 백엔드 프론트엔드가 정상적으로 배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가 지금 정상적으로 수집이 되고 있고, 프론트엔드 로그도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도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앞서 저희가 레플리카를 여러 개를 만들게 되면 그 레플리카의 대표 주소를 등록을 해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자동으로 찾을 수 있었던 그 개념과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크릿의 경우에는 지금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따로 들어있지는 않아서요. 시스템 시크릿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잘 작동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요. 아까 전에는 레지스트리를 위해서 5000번을 할당했으니 이제 5001번으로 포트 번호를 바꾸어서 포트 포워딩을 해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는 80번으로 지금 리스닝을 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로카로스트 5001번으로 접속했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정상 작동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일을 이용해서 단넷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다양한 상세 가이드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URL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세 가이드뿐만이 아니라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코드 샘플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현재 타이는 0.5 버전으로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부가 기능, 보조 기능들이 이제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비주얼 스튜디오와도 연동이 잘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다른 세션에서도 계속해서 더 좋은 내용과 답넷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